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주연 박사님만 오시면 되는 거죠? 네. 송재민 박사님은 항상 이 뒤쪽에 이 숲, 가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자연이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운데 여기가 좀 춥습니다. 그래요? 임재빈 교수님은 뒤에가 무슨 약간 해리포터에 나오는 도서관. 제가 저 외국에 나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실은 집에 있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다른 분들도 좀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학생들 그 국제 협력이랑 이런 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 있으면은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갖고 학생들 들어오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학회 담당하시는 분 들어와 계시고요. 예, 이주연 박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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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한국지역개발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국제협력과 인프라 개발 전략 전문가 세션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 오늘 세션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 또는 이제 도시 및 지역 분야의 어떤 국제 협력, 그리고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상생 발전,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한 전략,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논의로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와 도시의 통합적 접근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시 분야 국제기구 협력 방안으로 발표를 해주실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이나래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토도시 ODA 상생 협력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국토연구원의 방설아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제해 주실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통합적 인프라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이주연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토론자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서울대학교 송재민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충남대학교 임재빈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럼 바로 발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한 20분씩 진행을 해주시고요. 토론은 7분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개 발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이나래 박사님부터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띄우면 되는 건가요? 예. 네. 화면 공유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호스트 저기서 안 열어주셨군요. 네. 예, 요 화면 공유가 지금 안 되는데요. 예. 네. 예.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잘 보입니다. 네. 제목은 도시 분야의 국제기구 협력 방안입니다. 주로 UN 해비타트라는 국제기구를 염두에 두고 이제 작성이 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 2019년에 이제 작성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유엔 헵타트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2020년부터 많은 변화를 이제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제 설정자라든지 중요한 파트너로서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그럼 유엔 헵타트와 한국이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잘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유엔 헵타트 자체적으로 이제 출간이 된 이 페이퍼들과 그 헵타트와 한국 사이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협력 활동의 담당자들에 대한 그 인터뷰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 협력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구조는 그래서 헵타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세 개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심층 설문을 이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유엔 헵타트는 70년대 후반에 설립이 된 이제 뭐 40년이 갓 넘은 이제 국제기구입니다. 전 세계 도시와 인간 정주 환경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랑집 짓기 운동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게 이제 워낙 그쪽이 이제 활발한 활동을 너무 잘해 주셔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헵타트 자체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 위주로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선진국 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좀 적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빈국 혹은 중진국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그 비중이 뭐 90% 가까이 됩니다. 네. 이 UNFT가 뭐 굉장한 변화가 있어야 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유엔 자체가 너무 관료화되고 경직화되고 많은 문제가 있고 한 뭐 배경에 대해서는 뭐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유엔 헵타트는 그런 어떤 정말 많은 유엔 차원의 문제와 함께 유엔 헵타트가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지속 가능한 도시화가 무엇인가?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좀 특별한 문제를 또 겪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니세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굶주려 가고 막 뭐 힘들어하고 뭐 그런 그런 뭐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그러면 정말 저 아이들을 도와줘야겠구나라는 게 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데 도시라는 것은 뭐 무슨 일을 하는가? 도시에서의 물리적 개선인가, 뭐 정책인가, 뭐 사회적인 접근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 자체로서도 좀 제대로 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규정이 불분명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2020년에 이제 발표가 된 전략 계획입니다. 크게는 이 4개의 필러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도시와 농촌의 연결, 주로 이제 공간 불평등, 그러니까 어떻게 더 공정한 어떤 삶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더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좀 경제적인 이제 잘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 그리고 최근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위기 예방과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 크게 네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크게 관점을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한국으로서 조금 성과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공동 번영의 하나로 첨단 기술과 혁신의 도입. 이거는 아시겠지만 16년의 새로운 도시 의제라고 유엔 헵타트가 발표한 어떤 지속 가능한 도시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실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스마트 도시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유엔 차원에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유엔이 주로 전 세계의 어떤 표준, 기준, 중간을 맞춰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면은 그 와중에 스마트 시티를 이제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은 좀 굉장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 전략계획과 새로운 전략계획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도시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크게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라는 것 자체도 이 어떤 분야로 구분을 하기보다는 목표 중심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건 네 개의 어떤 필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야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걸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UNFPT 내부적으로 자체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 전략계획의 우선순위 분야에 해당하는 분야에 좀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성과 관리라던가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는 중진국 이하의 파트너들과 주로 협력을 해왔지만, 이제 선진국과도 어떻게 잘 협력을 해서 더 이제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의 좀 협력 일반 현황을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한국은 좀 그 사업을 지정해서 돈을 주는 경향이 높은 도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담금을 국제기구에 준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많이 상세한 규정들을 묶어서 주는 경우를 보통 목적성 분담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한국의 경우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밑에 있는 이 그림은 개인적으로 UNFTT에 공여금을 주는 국가와 그 국가 출신의 그 정규직 직원의 비율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꼭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그 주는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좀 이제 인력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였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의 선을 본다면 그 이하에 있는 굉장히 좀 적은 수준의 참여를 보이는 게 한국입니다. 케냐는 워낙 그 본부가 케냐에 있기 때문에 좀 이거에서 논외인 국가라고 본다면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은 좀 진출이 활발한 국가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은 좀 상대적으로 그 본전을 잘 못 찾아먹는 국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 진행되던 세 개의 사업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이라는 UNFTT 자체적으로 원래 그 OECD 시티즈 얼라이언스와 진행하던 대표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업을 이제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일부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거는 나이지리아, 이란, 미얀마 3개국의 그 국가 도시 정책을 만들어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에 이제 그 스마트 시티 전략을 이제 반영하도록 하는 게 이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좀 차별성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 총 30억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그 아까 이제 유니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의 그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해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햅사트와 한국 정부가 가진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사업으로 기획은 되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이란, 미얀마에서 정말 스마트 시티 전략을 필요로 하는 국가였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주로 이 국가에서는 지금 농촌과 도시를 어떻게 잘 연결해서 공정한 국토 개발을 이룰 것인가가 더 이제 중요한 급선무 과제인데요. 그 스마트 시티 전략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어떤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 이해가 적은 상태에서 좀 공급자 중심적으로 사업이 기획되었다는 그런 판단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그 국토교통부의 ODA 사업으로 이제 사업이 기획되었다 보니까 주로 행정적인 처리, 그러니까 언제 계획한 시점에 돈이 잘 쓰였는가, 예산이 남지 않았는가, 뭐 그런 거 위주로 성과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는 전혀 이렇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분담금 사업이 가진 어떤 맹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어떤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직접 이제
국토교통부와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결국은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그 햅스타트의 가치를 직접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 이 성과를 좀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이 그 국제기구에 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목적으로 기획이 된 사업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같은 틀에서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 글로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 사례들 위주로 이제 이거를 좀 팔려는 셀링하려는 어떤 목적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좀 이제 많은 그 기획 과정에서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한국 전문가들이 계속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좀 어떤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서 제일 햅스타트와 협력 경력이 오래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도시훈련센터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에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10년 넘게, 그러니까 2007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작년까지 거의 2~3천 명 가까운 이 아시아 그 공무원 출신의 연수생들이 배출이 된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양측의 이해관계의 접점에서 보자면 그 역량 강화라는 아주 좀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분야를 선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강원도 센터가 그 햅스타트가 운영하는 최초이자 현재까지로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훈련센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 연수생들을 그 총동창회로서 운영을 함으로써 계속 한국의 우호적인 그리고 햅스타트의 어떤 옹호자로서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그 강원도의 입장에서 햅스타트의 일부 그 부서가 이 사업을 전담하면서 다른 부서와의 협력에 그 물꼬를 차단한다는 그런 어떤 아쉬움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역량 강화라는 이 분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의 그런 협력이 많이 이제 기회가 줄어든다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도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주로 이제 전략 분야와 일치하는 곳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그 분야에 어떤 인력 진출을 활성화하고 계속 어떤 전문성을 강화해서 그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말 사업이 진행됐을 때 그 최종 성과라던가 그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은 여전히 좀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 성과 관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적은 것도 있고요. 인력이 적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사업의 진행 주체가 공공, 행정이 되다 보니까 여력이 없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설문을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햅스타트 내부로서는 정말 그 사무총장님, 부사무총장님께서도 한국 하면은 어떤 스마트 도시, 도시 재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협력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도 충분히 읽힐 수 있는 거라, 근데 이게 이 사업을 정말 운영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업을 심의하는 쪽, 그 예산을 관리하는 쪽, 그 또 이 협약을 위해서 이제 법무적인 검토를 하는 쪽에서는 이게 국제기구랑 하는 건데 한국에서 이제 요구하는 기준들이 너무 까다롭다, 혹은 되게 좀 그 약간 이기적인, 그 한국 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많이 국제기구와 협력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어떤 인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관들은 이제 주로 돈을 주는, 그러니까 사업을 주는 기관이니까 사업의 진행 결과 뭐 과정에 대해서 좀 아쉬움들을 많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계속 이제 유엔 기구로서 가진 그 관료화의 문제, 그리고 부서 간 협력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헬스타트 내부에서 그 부서 간의 협력이 안 되는데, 그거는 그들의 입장이고, 이거를 한국 입장에서 조금 더 조율을 해줄 수 있고, 이 전체 배경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을 굉장히 좀 필요로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엔헬스타트가 본부와 어떤 대륙별 사무소와 국가사무소라는 좀 수직적인 네트워크 관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일본에 있는 지역 사무소의 관할을 받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일본에 좀 종속되는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좀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헬스와 협력을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좀 자유로운 다른 파트너십, 다른 유형의 파트너십, 그러니까 이 사무소를 거치지 않는 본부랑 직접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방향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헬스타트 자체로서도 그 다른 공여국의 대표부들께서 평가를 해주신 건데요. 그 헬스타트가 아무래도 주택, 주거 문제로 출발을 한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비율은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용이라든지 그 경제성장, 물가위생, 기후변화, 환경 이슈에 더 우선적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더 이제 윗차원의 그 고려가 필요하다는 그 수요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 진행한 부분을 이제 결론 내려보면요. 일단 한국 자체가 주요한 의제 설정자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헬스타트 자체로서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국 인력들을 계속 진출하고 계속 많은 협력들을 진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일단은 다른 적들이 없는 이제 국가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현재 진행 중인 협력 사업 자체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자기들의 이제 공으로 돌리기 위한 그거를 활용을 하려는 그 어떤 정책적 목표를 홍보하고 싶은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우려가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도시 정책 프로그램에서도 그 한국에 이제 연수를 이제 그 참여하는 국가에서 오시는데요. 이제 주로는 이제 세종시를 중심으로 그 굉장히 친정부적인 어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분들께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최종 결론을 내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엔FT가 제시하는 국제적 차원의 규범적 의제를 이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정말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이 한국에 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사람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실전 사례가 있다는 점이 강점이고, 이것을 결합했을 때 양측의 협력이 이제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틀을 일단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분야의 경험이라든지 재원 실행력을 통해서 헬스타트의 비전과 가치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는 양기관이 어떤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여야 하고, 그 분야는 이제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방향이 이제 적합하다라는 이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요, 화웨이의 데이터인데요. 그 SDG의 달성도와 그 국가의 ICT의 달성도를 비교를 한 겁니다. 주로 SDG 달성도와 ICT 달성도가 좀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제일 어떤 달성도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선진국 그룹에서는
ICT 달성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ICT의 역량이 충분히 SDG의 달성에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이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한국과 같은 선진국이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드러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의 분야와 함께 협력의 주체는 관료 중심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 양기관이 사실 갖고 있는 다양한 그 이해관계가 있고 배경이 있고, 이거를 서로의 언어를 좀 통역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도시발전 모델을 홍보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공급자적인 우리가 홍보하고 싶은 것보다 그쪽에서 원하는 것 중심으로 그 기획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때 더 어떤 제도적 여건이라든지 그 더 많은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 선정이라든지 우리의 경험 전수라든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인나대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 유엔 해비타트가 77년에 설립이 됐네요. 그렇죠? 네. 한국 위원회는 언제 설립이 된 거죠? 19년도입니다. 아, 그러면 한 지금 3년 정도가 이제 돼가고 있는 거죠. 그 저희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정식 발족한 거는 작년이고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 얼마 안 됐군요. 예, 네네. 그래서 예, 그동안 뭐 진행했던 그 국가도시 정책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도시재생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도시 훈련센터, 그렇죠? 이런 거를 네. 좀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유엔이랑 뭐 일본에 있는 지역 사무소랑 이런 것과의 어떤 우리 위원회의 위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이렇게 좀 정립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좀 보입니다. 예, 발제 잘 들었고요. 바로 이어서 그러면은 두 번째 그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연구원의 방설아 박사님, 국토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예. 공유가 됐나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 국토연구원의 한반도 동아시아연구센터의 방설아이고요. 저는 국토연구원에서 아세안 지역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본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된 주제는 국토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 방안이라는 내용인데, 현재 저희 연구원 기본과제 중에서 정책과제로 진행 중인 아세안 국토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 방안 연구를 좀 일반화해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ODA 부분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최종 보고서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지라 약간 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 세미나 통해서 좋은 의견 많이 수렴을 해가지고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발표의 순서는 일단 국토도시 ODA의 상생협력 필요성과 또 현재 우리의 현황과 쟁점, 그리고 해외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사례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 제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요. 이게 지금 저희 나라 ODA에 대해서 조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의 주요 전략들을 좀 가져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세안 쪽에 대해서 2017년에 문재인 정권 이후에 발표된 신남방 정책, 두 번째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 ODA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제3차 ODA 기본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이라고 해서 작년에 나온 전략인데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대응하면서 조금 더 이쪽 분야의 ODA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ODA와 관련된 주요 전략 정책들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에 상생 번영 공동체, 상생의 국익, 뭐 상생하는 ODA, 상생 계속 상생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모든 ODA에서 상생을 부르짖는가? 이 부분에 대한 시작이 연구의 질문이고요.
그렇다면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이 상생이라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왼쪽에 이제 국토도시 ODA 쪽은 ODA 중에서 국토도시와 관련된 주요 전략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한편으로 이제 해외 건설 진출 쪽 파트에서는 ODA라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하기 위한 되게 마중물적인 수단이거든요. 그런 쪽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런 대외 정책과 뭐 국토교통 ODA 전략, 그다음에 LH의 글로벌 사업 분단기 전략도 해외 건설의 일부분을 좀 포함하는,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라는 목적, 그리고 또 ODA라는 목적 자체가 갖고 있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 그 두 가지를 포장하는 용어가 상생협력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생협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해외 건설 쪽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배타적인 이기주의를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쓰는 용어로서 상생협력이 있고, 또 이 ODA 쪽에서는 오히려 이 상생협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해외 건설 파트에서 얘기하는 해외 진출을 뭔가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용어로서 아예 굉장히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의견, 그 시각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 분야에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저의 그 상생이라는 이미지는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버려야 되는 것인가,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렇다면 그 상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배경을 보면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발도상국의 도시개발 수요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국토도시 ODA는 이 ODA를 통한 사업이 본사업화되면서 실질적인 개발의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 민간 참여를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민간 쪽에서 요구하는 상생이라는 부분을 더 수용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은요, 우리나라는 협력 대상국으로부터 이런 같이 ODA를 추구를 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주기회 확장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오는 이런 국익을 추구하게 되고요. 협력 대상국은 이 ODA를 통해서 결국 그 국가들의 국토와 도시가 개발되는 개발 협력의 성과를 제보를 하는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상생 협력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SDG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방향성을 갖고 가게 되는 거죠. 네, 연구에서의 이제 저희 방향은 도대체 3차 ODA 기본계획의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비전이거든요, 이게. 비전인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달성하고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그렇다면은 도대체 상생이라는 이 아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에서부터 들어가 보았는데요. 보통 도시 분야에서 우리나라 도시 재상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상생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봤었을 때는 어떤 기업에서의 노사 관계에 대한 상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상생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지역개발 차원에서의 상생, 대도시와 소도시의 상생, 뭐 이런 식의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생 간의 관계에서 제가 이 상생의 프로세스를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일단은 이 A와 B 사이의 관계에서 A가 주면 B가 또 다시 주고 받고 하는 그 기브 테이크 기브의 이런 관계가 계속 연속적으로 되면서 상호 순환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게 시장 교환하고는 달리 주고받고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쪽이 당연히 좀 우위에 있거나 혹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대 형평을 고려한 그 형평의 원리 안에서 작동을 한다라는 큰 세 가지의 특징을 찾을 수 있었고, 이것을 ODA에 비추어서 상생적 ODA는 그럼 어떤 것인가에 대한 네 가지의 방향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뭐 다자 간의 관계, 두 양자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어느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동등한 위치에서 비동독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이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이익으로 부가가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상대방의 상황을 좀 고려하는 형평의 원리 안에서 작동이 되고, 또 순환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해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가지의 그 상생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이제 국토도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진행인데요. 최근 일단 상생협력에 대한 글로벌 ODA에 대한 동향을 보면은 뭐 윈윈 협력이라고 해서 중국이 1대1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협력 방향에서도 상생을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우리나라 3차 ODA 기본계획에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익주의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미국, 호주 이런 데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국익 추구하고 있다라고들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국익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의 국익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ODA적인 국익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강하게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라는 그런 국익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DA의 상생 협력의 과제라는 것은 결국 이 수원국의 개발 효과라는 ODA의 순수한 목적과, 그다음에 피할 수 없는 공여국의 국익, 그것도 어쨌든 되게 중요한 ODA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무게를 공적 개발 원조라는 ODA의 하나의 큰 플랫폼 안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움직이게 하는 이 상생 협력, 이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게 이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상생협력 국토도시 ODA의 지향점은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협력 대상국에 대한 파트너십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환수, 우리가 이거 ODA를 하니까 우리 기업 진출할 거야, 이런 너무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어떤 수원국의 개발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좀 되게 젠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고 그에 입각해서 우회적이고 약간은 간접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훨씬 더 그 상생적인 접근에 있어서 우리에 돌아오는 베네핏이 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입니다. 이 장기적 관점을 통해서 이게 어쨌든 신뢰가 쌓여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연대와 융화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아까 주고받고의 관계 안에서 그 주고받는 행위 각각에서의 우리가 어떤 성과라는 것을 생각한다기보다는 그 주고받는 단계 안에서의 과정이 오히려 성과로 그 자체가 성과이고 그 전체를 성과로 인식하는 좀 단기적인 성과 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보편성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있어서 중심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결국은 SDG로서의 그 지향점을 같이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ODA 현황과 쟁점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의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CPS라는 국가별 중점 협력 분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의 16 이렇게 분야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안에 도시, 국토 이런 거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교통, 물관리 이런 분야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ODA 생태계 안에서 국토나 도시에 대한 그런 ODA에 대한 개념이 좀 부재하고요. 또 이런 공간 중심의 뭔가 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전략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통계적으로 파악을 했었을 때 10년 정도의 우리나라 국토도시 ODA의 그 지출 총액과 비율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도로교통, 철도교통, 항공교통, 수력에너지입니다. 이 유상에서 진행되는 인프라 위주의 사업들이고, 이 안에서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우리가 되게 기초적으로 마중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비중은 아주 극소히 적고, 특히 이제 농촌 개발이라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도시화 이후에 도시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개발이라는 파트가 하나의 주요 분야로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의 편향이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ODA 시행기간 및 이행 체계의 현황에서의 문제점입니다. 굉장히 뭐가 이렇게 박스들이 많은데요. 이게 ODA 파트와 BODA 파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부분의 ODA, 국토도시 ODA와 투자개발 부분에서 ODA 각각이 하고 있는 주체들과 사업 내용인데,
일단 ODA로 보면은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뭐 기타 뭐 환경부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그 안에서 무상원조로 KSP, EIPP, 뭐 코이카가 하고 있는 사업, 회건협이 또 국토교통부 ODA의 시행기관으로서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고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르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분절화도 심각하고 또 이 안에서의 정보 교류라든지 상호 간의 사업의 연대나 연계 같은 것들이 잘 되지는 않은데 이걸 누구나 알고 있고 이 얘기는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지만 이게 문제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버리고 아무것도 수정을 하지 않고 이 상황 안에서의 뭔가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유무상이 절대적으로 통합돼서 자이카처럼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이거를 같이 뭉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이제 상생의 방안 안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통합적인 국토도시 ODA 중심이 되는 어떤 통합관리의 거버넌스나 또 사업을 최소한 우리가 여러 파트가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 베트남의 호치민이 사업에서 한다고 하면 그 호치민은 하나잖아요. 그럼 호치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정보에 대한 인벤토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구축돼야 될 텐데 각자 다 따로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좀 거버넌스,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국토도시 ODA 현황이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아까 처음에 이제 상상협력에 대한 지향점으로 말씀드렸던 협력국가의 파트너십, 그리고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그리고 글로벌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보편성 추구라는 세 가지의 지향점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지역 공동체, 예를 들어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이라는 연합 공동체하고 그들의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라서는 ODA 전략 체계 내에서 일단은 국토 도시 분야를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주제가 좀 확산될 수 있게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과 통합적인 사업 추진 그리고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SDG를 위한 보편성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ODA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건설 파트에서도 SDG를 다른 가치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나가서 수주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SDG적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데 그건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상생협력 추진 방안에서의 세 가지를 연계를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 장에서는 이제 해외 기관의 사례 시사점으로부터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본 국제개발협력기구인 자이카에서는 2006년부터 도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현재 22개 분야 중에서 도시지역 개발 분야가 독립적으로 따로 나눠져 있으면서 그 기타 이제 한 4개 정도의 분야하고 같이 공간 기반의 그런 분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 이제 개편을 한 도시 및 지역 개발 분야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수립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ODA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고 있긴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은 일단 이 가이드라인의 중심에는 일본이 있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가이드라인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러니까 도시 지역 개발을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글로벌 환경 안에서 도시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인프라를 어떻게 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자이카의 도시개발 이행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보면은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하게 보입니다. 도시개발이라고 해서 이것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 안에서의 타 분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거 맞는데 이미 얘네들이 다 해놨네? 라고 싶으면 아쉽기도 하면서 근데 다 해놓은 걸 왜 우리는 참고를 못할까? 이런 부분에서 더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외교통상부 같은 경우에는 호주는 정말 적극적인 국익 추구를 위해서 자기네 자체적인 오스에이드라는 원조청을 아예 없애고 외교부 자체에서 ODA를 하고 있는데 아세안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도 아세안의 이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이제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프로젝트를 직접 추진한다기보다는 아세안 공동체하고의 협력 사업들을 하면서
뭐 거기에 신탁기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또 도시화와 관련된 전략을 만드는 부분을 지원을 하는 등 이런 조금 상위 레벨에서의 스마트 시티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도시와 관련된 이런 전략들을 추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더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세계은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GPSC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자기관과의 연계와 그 다음에 이런 지식 공유를 도시개발을 위한 지식 공유를 위한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는 너무 G2G 방식의 국가에 대한 ODA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이런 공동체, 지역 공동체하고의 상위 전략에서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좀 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유해 사업들도 발굴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시사점 및 기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 부분을 제안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이런 상생적 국토도시 ODA에 대한 세 가지의 시사점, 방향성으로부터 제가 이제 이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을 했고 또 4장에서는 해외 도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으로부터 각각 파트에 대한 이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발췌를 하였고요. 이로부터 상생적 국토도시 ODA에 대한 기본 방향은 SDG 목표 달성을 위한 공간 개발 중심의 통합적인 접근을 큰 방향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정책 제안은 크게 세 가지인데 전략 체계, 프로그램, 그리고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의 주요 정책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통합적인 전략 지침입니다. 국토도시라는 부분이 일단 ODA 생태계에서 크게 인식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공간 기반이라는 개발의 개념 덕분에 되게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국토도시라는 큰 주제 하에 기존에 있는 뭐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환경 그리고 지역개발, 수자원, 물 이런 관리들이 하나의 이런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같이 공동으로 개발했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 확산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가이드라인이나 전략화되면서 사업 레벨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조금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고요. 그 위기예상으로 보면은 이게 ODA 기본 계획이 있고 지금은 바로 CPS라는 국가 협력 전략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중간에 이런 좀 큰 주제적인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전략 레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정책 제안은 이러한 인식 확산이 통해서 주제가 인식이 되게 되면 그로부터 어떤 지역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계시는 이주연 박사님께서 한번 저희 연구를 위해서 세미나를 해주셨었을 때 그 내용에서 발제를 한 건데 헤비타트가 베트남 꽝남 지역에 있었던 지역개발 전략 부분의 일부를 되게 좋은 사례로 참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정부하고 같이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전략을 한 3년, 4년 정도에 걸쳐서 수립을 하면서 나중에 PPP나 이제 개발 재원까지 이제 수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 지역개발 전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단계적으로 수요부터 그다음에 개발까지의 지역개발 프로세스가 진행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미 어느 정도 도시 지역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ODA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적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이렇게 분절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은 연계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기업의 진출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1차적인 거는 전 정보의 수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해서 누구나 그 정보로부터 사업을 발굴하고 또 연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공간이라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을 해서 이런 GIS 기반의 정보, ODA 사업 정보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만들어만 놓으면 안 되고 결국 누군가 관리하고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인풋하고 또 성과 관리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저는 이제 국토연구원 입장에서 그런 거를 국토연구원이 할 수 있다라고 제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까지 포함을 해서 세 가지의 정책 방안을 제안을 하게 됐고요.
결론으로는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토도시 ODA에 조금은 더 정말 상생적으로 사업도 잘 되고 또 우리 기업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좀 실질적인 베니핏이 줄 수 있는 사업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안했다라는 부분에서 기대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연구의 한계는 제가 아까 그 해외 건설 파트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영국의 그 투자 개발에 대한 그 기관이 있습니다. CDC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이거 ODA의 민간 투자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영국의 기관인데 그들의 이제 CRE, Construction and Real Estate에 대한 이거를 인프라 부분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CRE. 그래서 CRE 투자의 임팩트 효과를 자기들 전략화하면서 나타냈는데 우리로 치면은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것 자체가 전략이고 그거를 위한 그 가이드가 임팩트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궁극적인 임팩트는 그것 또한 SDG에 기반해서 수원국의 임팩트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과 그다음에 도시화, 경제 성장과 도시화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궁극적 임팩트로 보면서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SDG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인프라를 하면서도 이런 식의 접근법을 갖고 있었을 때 정말 수요자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 난 너네들이 원하는 거를 정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준비를 많이 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쪽에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ODA도 조금은 더 수요 접근적이고 그런 측면에서의 상생적인 개념이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설아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ODA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 특히 이제 국토 도시 정책 관점에서 이 ODA 사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추진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 또 거기서 이 국토연구원이 할 수 있는 그것까지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그러면 세 번째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주연 박사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통합적 인프라 개발 전략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박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분 정도에 잘 맞춰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주연이고요. 저는 인프라 쪽 이제 요즘에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통합적 인프라 개발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도시화 쪽에 연계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제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해주신 뭐 이나래 박사님이나 아니면 방설아 박사님 또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뭐 스마트 도시, 뭐 인프라 개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고 어떤 통합적인 접근에 대해서 또 굉장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투자가 급증이 되고 있지만 이게 저희가 20세기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21세기의 인프라 개발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개발도상국이든 아니면 뭐 유럽이나 미주든 이 인프라 개발이 여러 가지의 롤을 갖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매크로 차원에서는 균형 개발, 아니면 마이크로 레벨에서는 삶의 질 등 아니면 도시 재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통합적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UN-하비탓하고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이제 둘 다 일을 했었는데 해비탓에서 말하는 통합적 개발과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말하는 통합적 개발이 약간 다르고 헤비탓은 여전히 공간 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통합적 개발을 얘기하고 아시아개발은행은 특히 이 내셔널 얼반 디벨롭먼트 스트래티지라는 게 이게 그 동남아시아의 정부하고 아시아개발은행하고 계속 짜고 있는 전략인데 또 이 부분에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또 굉장히 여전히 인프라 관점 아니면 뭐 코스트 베네핏 관점에서의 통합적 개발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통합적 전략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이렇게 아직도 간극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연구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런 연구를 하게 됐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접근도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도시화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어떤 장기적으로나 아니면 공간적으로 포괄적인 영향을 고려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너무나 급한 어떤 뭐 컨제스천 뭐 릴리브라든지 굉장히 너무 급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증 연구로 실제로 이렇게 도시 인프라 개발이 어떤 롱텀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도시 통합적 어떤 접근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사실 이 교통 인프라라는 것은 뭐 지금 뭐 그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대로 런던, 뭐 서울, 뭐 모든 국가에서 다 그러니까 경험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에 일어난 프로젝트들의 실질적인 어떤 포괄적 사회적 성과에 대해서 고찰하고 두 번째는 지금 언급한 이런 도시들이 이 통합적 개발, 그러니까 정책으로 치면 뭐 컴팩시티 아니면 역세권 개발 또는 뭐 어떤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화 전략을 이제 구축하려고 한 도시인데 이런 도시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연구고 이 연구 자체의 구성은 이제 인구가 이거는 이제 대도시 아니면 메트로폴리탄 레벨까지 확장될 수 있는 도시를 봤기 때문에 인구 1000만 아니면 도시 지하철 400km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컴팩시티라든가 아니면 다액 공간 구조를 정책에 초점을 둔 도시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연구할 할 때 이제 장기적 성과, 그러니까 15에서 20년 동안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어떤 시설점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발표 시간이 길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러니까 디테일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드리고 토론 때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안에 표에서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 지역 균형 개발, 역세권 고밀 개발, 지역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목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고 현재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굉장히 포괄적인 성과가 이제 처음에 목적으로 측정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프로젝트이 인프라 투자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인프라 투자가 도시의 공간에 어떤 영향을 서로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가 이제 장기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의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면서 다시 이제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이 포괄적인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이제 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로 봤던 어떤 인디케이터들은 이제 접근성인데 이거는 이동성,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랜드 유스가 얼마나 어베일러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그 레인지에 있는지를 주로 봤습니다. 예, 조사 방법은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고 이제 도시 공간의 변화를 먼저 보고 이 공간 변화가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이런 접근도란
아니면 삶의 질에 미치는 이제 영향들을 받고, 데이터는 여러 가지 뭐 센서스 데이터, 공간 데이터, 그리고 또 퀄리터티브 인터뷰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가 일단 제일 중요하게 점검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왜 이 인프라 개발이 비균형적인 어떤 그런 아웃컴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려고 했고, 이제 서울이나 런던을 다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공간 구조 자체가 이제 변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런던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인프라 개발이 이런 다액 구조로 전환하는데 컨트리뷰션을 했고, 그리고 결국 이제 뭐 역세권의 중심성이 강화되긴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보여드린 그러니까 토지 공간 변화와 인프라 개발 자체가 서로 계속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로컬 레벨에서는 이전 접근성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도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센터와 페리퍼리,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그룹과 디스어드밴티지 그룹 사이의 접근성의 차이를 결국 가져오는 어떤 결과를 보았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그리고 이제 교통 개발의 서로 인터랙션들로 인해서 결국 그러니까 그 단기적으로는 대도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가 이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결국에 그러니까 매크로 스케일, 그러니까 시티 스케일에서는 어떤 불균형한 도시 개발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한 스케일에서는 그러니까 지역 환경이나 어떤 보행성에 영향을 이루면서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도시 지역 간이나 아니면 사회 구성 간의 이제 그런 그 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의 그 레벨에 대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이 지금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많은 논의에서 좀 여전히 생략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특히나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 연구에서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고, 결국은 이제 그 교통 네트워크 변화와 도시 공간 변화가 서로 인터랙션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 인프라 자체만으로는 어떤 균형 발전이 어렵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포괄적인 사회적 향상을 위해서는 매크로 스케일에서는 도시 공간과 인프라 네트가 서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봐야 되고, 마이크로 스케일에서는 실제적으로 토지 이용과 교통 인프라 통합을 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하나의 어떤 시사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층적 토지 교통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도시 인프라가 통합이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나 아니면 과정들이 꼭 필요한지를 이제 보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제가 했던 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프로젝트 디테일하게 봤었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의사결정 단계부터 개통 역세권 개발까지 이제 분석을 했었고, 매크로 스케일, 그러니까 도시 전역 노선 계획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이크로 스케일은 역세권 계획과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봤고, 각 단계에서 통합적 프로세스를 본 후 이것이 어떻게 앞에서 제가 진단한 그런 비균등한 도시화와 연계가 되는지 보았습니다. 이 분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T는 여기서 트랜스포트고 S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분야와 그러니까 공간 분야의 액터들이 어떻게 각 레벨과 각 스테이지에서 이제 서로 인터랙트 하는지, 그리고 그 인터랙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 법,
그다음에 뭐 인포멀한 과정들 그런 것들을 이제 봤고 이런 그 오스트롬의 그 IAD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런 그 분석 툴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이제 도시 전역에 이제 노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매크로 스케일의 플래닝이라고 하면 여기서 두드러진 어떤 제도적 비통합은 일단 그 교통과 공간 계획의 그러니까 스코프의 범위가 불일치한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은 중심지 연결에 주로 신경을 쓰고 도시는 균형 발전이라든가 주택 공급, 외곽 지역 중심성에 이제 신경을 쓰는 이런 스코프이 계속 언밸런스하게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게 특징이었고, 이런 특징을 도발하는 어떤 그 제도적 문제는 프로세스의 부재,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정보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부재되는 부분이고, 마이크로 스케일에서는 조금 다른데 이제 역세권 계획이라든가 설계 부분에서는 이거는 이제 정부 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의 비통합이 가장 큰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스케일에서는 스코프 자체가 달랐고 마이크로 스케일에서는 역세권 계획이라든가 이런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니즈에 대한 어떤 어그리먼트는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부재했다라는 게 키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파인딩은 이 스트래티지 플래닝 레벨에서는 교통계획의 중심으로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오퍼레이션 단계에서는 도시계획 중심으로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이제 그런 어떤 제도나 프로세스의 불균형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 아웃컴을 보시면 외곽 지역 신도시 개발과 교통개발 타이밍이 불일치했었고, 이제 그 로컬 스케일에서는 역세권 개발 설계가 미비했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출할 수 있는 간단한 포인트들은 이제 단계별로 통합 전략을 이제 제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전략 계획 단계에서는 도시 계획을 교통 쪽으로 좀 더 끌고 와야 되고, 운영 단계에서는 교통 계획을 도시 계획으로 끌고 와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스케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도시 전체 스케일에서의 노선 수립은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스코프 간의 균형, 그리고 이제 역세권 계획에서는 그 제도 간의 균형과 통합,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매크로 레벨과 마이크로 레벨이 이제 통합이 돼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없었을 경우에는 도시 전역에 예를 들면 역세권 개발 계획 전략이 모두 다 그러니까 동일한 전략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각 그 지역의 교통 요점에 여러 가지 그런 특성을 고려한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은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21세기의 인프라 개발은 20세기와는 다른 측면을 갖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 이제 교통 인프라 건설과 고밀도 개발 정책만으로는 도시 전역의 접근성과 삶의 질의 향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교통 프로젝트 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을 얘기할 때 거시적인 통합과 미시적인 통합으로 나눠서 얘기해야 되고, 거시적인 통합은 공간과 네트워크 전체의 연계고, 미시적인 통합은 토지 이용과 인프라 통합의 설계를 말하는 거고,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버넌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개발이 실질적으로 어떤 균형 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지 토지교통 통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도와 그리고 프로세스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시면 이제 국제 인프라 투자 개발 자체에서 물론 당연히 다자간 통합적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섹터를 간의 통합, 교통과 도시, 그리고 멀티레벨, 그러니까 매크로한 마이크로 레벨의 협력이 고려돼야지만 이제 그런 어떤 통합적인 인프라 개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 개발이 된 한국 같은 도시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도시 간의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과 그리고 제도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제도 부분은 제가 이런 제도적 통합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테크니컬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없다라는 것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특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주연 박사님, 흥미롭게 봤습니다. 뭐 다 흥미롭게 봤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공간 그 교통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랜드 유스 트랜스포테이션 모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했다면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이주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사실은 프로세스, 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그렇죠? 예,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흥미롭게 봤고, 그래서 여전히 이런 그 통합을 위해서는 그 뭐 정부라든가 부처라든가 어떤 기관들 간의 어떤 협력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정권이 바뀌거나 뭐 이 시장이 당이 바뀌거나 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 이런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쵸, 그 토론자분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아까 이날에 그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UN 해비타트가 사실은 전 세계 도시화 지역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좀 개도국 또는 중진국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왔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제 선진국까지 포함하는 이런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도시랑 농촌 또는 도시와 지역과의 어떤 그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지금 변화된 이 전략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방설아 박사님의 주제인 ODA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도상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간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뭐 기존의 이런 인프라 중심의 어떤 ODA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면 여기서 그 국토도시 차원에서의 그 정책이 반영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간 차원에서의 어떤 그 통합적 프레임, 그렇죠? 계획,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랑 공간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거버넌스 통합 플랫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국토연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지원 박사님은 사실은 요 토픽이 뭐 굳이 뭐 개도국, 선진국, 중진국 뭐 우리가 국한 지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모든 그 도시화 지역에 그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에 그 두 분 그 말씀하신 것과 좀 비교했을 때는 어떤 도시 공간에서 그 좀 이 공간적 범위가 되게 타겟팅 돼 있는 것 같고, 주제도 그 도시 공간과 어떤 교통 이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하고 이제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 그런 차원에서 이 도시와 교통 이제 통합된 그런 인프라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기존의 어떤 우리가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시뮬레이션 이건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작동을 하려면 여기서 어떤 그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거 되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들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되게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토론을 좀 듣도록 하지요. 그래서 그 아까 우리가 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발표를 많이 못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 중심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재민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네네. 그럼 저희 2시 반에 끝나야 되는 건가요, 혹시?
플러스 5분 뭐 더 5분 플러스 정도. 5분. 아이, 그러면 빨리 해야겠네요. 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세 분 발제가 다 하나하나씩 또 이렇게 1시간 반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좋은 내용 저도 많이 배웠고요. 저희 세 개의 주제 다 결국은 이제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이 개도국의 중심에서 또 도시 분야의 중심에서 뭐 이렇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 발제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씩 조금 사실 궁금한 게 더 많아요. 뭐 제가 토론보다도 궁금한 게 더 많긴 한데 오늘 나중에 또 저희가 따로 만나서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나래 박사님 발표해 주신 저는 사실은 들으면서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아까 우명재 교수님도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알고는 있고 거기 소장님도 알고는 있는데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까 여기서는 이제 도시와 이제 UN 해비타트와의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거기서 이제 한국 UN 해비타트가 거기 많이 여러 가지 미싱돼 있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과 이제 UN 해비타트 위원회가 기존에 있는 국가 오피스랑은 사실 어떻게 다른지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르고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은 조금 듣고 싶은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국제 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심화 인터뷰와 또 분석들 너무나 동감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국 모델 이런 거를 이렇게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이제 경험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기술이 있는 거는 분명한데 굳이 이제 이게 한국형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런 점이 저도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많이 조금 유연하게 뒤에 이제 방설아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이제 수요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적합한 한국 사례 이렇게 좀 선후 관계 혹은 중요도 관계가 바뀌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뭐 짧게 한 가지만 더 이제 특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다양한 스마트시티 과제에 이제 연구진으로서 이제 참여도 하고 뭐 전략 또는 정책 뭐 이런 과제들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도 사실 스마트시티의 어떤 성공 사례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국이 근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이런 우위점을 가지고 이제 외국에서는 또 스마트시티 분야에 또 굉장히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게 개도국에 이제 나갔을 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을 봐도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에 특히 이제 최빈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보다도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할 텐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신도시에서 스마트시티 그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지방 정부에서 그걸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사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는 아무튼 조금은 이런 적정 수준 뭐 이런 문제가 특히 저희 국제교류 협력을 할 때는 많이 강조될 필요가 있어서 이 스마트의 수준에 대한 그런 눈높이 차이 그다음에 적절성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설아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도 너무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는 사실은 저 어제 방설아 박사님이랑 이제 같이 들어갔던 국토교통 ODA 1차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회의를 하면서도 이 상생 부분이 협력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는 강조가 되는구나. 대놓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이제 전면에 하는구나 그러고 약간은 놀랐는데 보니까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제 ODA라는 게 이게 어떤 수원국뿐만 아니라 공여국에서도 어느 정도 함께 같이 가자라는 그런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디까지 정의하는지는 아까 방설아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온도차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는 들으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프레임워크라는 게 지금 국토교통 ODA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요 시점에서 이 국토교통 ODA 1차 기본계획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 사실 그 위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지금 하시는 그런 연구도 이 국토교통 ODA 1차 기본계획이 저희 분야에 어떻게 보면 제일 위의 계획으로서 뭔가 이렇게 엄브렐라가 되는 계획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방설아 박사님이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상생협력의 기본 전략이랑 방향이랑 저는 너무나 동감하거든요. 일단은 그죠, 수원국 우리의 이제 이익이라는 게 결국은 수원국에서 원하는 게 분명해야 우리나라 기업도 나가고 여기서 선호를 유인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우리나라 민간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무조건 우리나라 모델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게 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수원국의 수요를 잘 파악을 하고 눈높이에 맞는 민간을 매칭해서 나가는 게 정말로 우리나라 민간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너무 이제 뒷부분만 보다 보니까 오히려 앞에 부분을 놓치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방 박사님께서 그 앞부분의 그 전략의 기본 방향에서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생협력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이제 방 박사님의 여러 가지 표현은 어제 봤던 그 기본 계획에 굉장히 강한 우리나라 민간의 입장에서 보다는 너무 이제 톤 다운된 게 아닌가 조금은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요즘에 이제 ESG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특히 이제 민간 섹터에선 다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데는 그런 쪽에서 조금 약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협력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민간의 체질 개선과 그다음에 민간들도 이 SDG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사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떤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그런 ESG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까 이지연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이 굉장히 살기 어렵습니다. 이게 자발적인 어떤 그런 되게 이상적인 이런 변화를 요구하는 거는 결코 어떤 현실에 반영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ODA 사업을 하고 우리나라 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되 좀 민간들도 그런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국토연에서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아까 주신 전략들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그게 누가 하는 일인지에 대한 좀 명확한 그런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민간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 연구 범위의 범주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실제로 이 정말 실행 전략으로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관리, 거버넌스 너무나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지연 박사님은 굉장히 인터레스팅하고 굉장히 디피컬트한 어려운 제가 이렇게 읽을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보니까 아마 이지연 박사님의 한 4개, 5개 논문이 되게 압축된 엑기스만 뽑아 놓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세미나가 끝나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저 개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뭐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고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GTX를 한다거나 지금 저희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광역 뭐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광역교통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지연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나중에 뭔가 분석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랑 근데 사실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런 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 사례는 있을까? 지금 서울이랑 런던이 아마 선 개발, 그다음에 선 교통 뭐 이런 예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잘 개발된 사례가 있나? 조금은 아이디어한 그런 것도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게 또 기성도시와 신도시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오히려 이제 용이할 수 있는 반면 그린필드에서 하는 거는 근데 사실 많은 개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도시 개발이 굉장히
그저 자생적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교통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때 또 그 디멘전이 굉장히 복잡한 디멘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다른 층계에서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층적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이 다층적 거버넌스가 벌티컬 말고 호리존탈까지 다 포함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특히 이제 광역교통이라든지 교통망은 이 버티컬도 되게 중요하지만 호리존탈한 그런 거버넌스, 이 지역 간에 다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서울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정거장인가요? 예, 정할 때 그런 이슈들이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층적의 그런 의미까지 다 담겨져 있을 거는 같은데 이 버티컬뿐만 아니라 이 호리존탈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임재빈 교수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이크. 네, 세 분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또 송재민 교수님께서 또 정리를 잘 해주셔서 또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나래 박사님 발표 재밌게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 질문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발표 내용 중에 이제 한국의 SDG 달성도가 1등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북유럽 나라보다 정말 높은 건지 아니면 목표 11만 해당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또 선진국이라도 SDG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제도시 훈련센터에서 하는 그 교육의 일반적인 교육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토론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현재 그 내용 발표 내용을 보니까 그 UN 헤비타트가 아무래도 좀 유럽이나 이제 일본 중심으로 직원들이 좀 많이 있고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헤비타트가 한국과 협력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지금 현 직장에 오기 전에 이제 다른 일을 할 때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의 이제 기업이나 공기업들이 국제기구의 중요성도 알고 있고 관심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국제기구하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해당 국가하고 양자 관계로 하는 것이 간편하고 간단한데 이 국제기구를 같이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뭔가 국제기구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일단 우리 내부에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잘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헤비타트 스스로도 이제 한국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결국 한국의 길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미 헤비타트가 유럽이나 일본 중심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다면은 한국에서 굳이 그걸 치고 들어가서 한국인을 늘리고 또 한국과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생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더 발전한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의 길을 찾겠다, 우리 나름의 기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시립대에서 잠시 일했을 때도 그때 이제 학생들이 1년짜리, 2년짜리 이제 프로그램, 석사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리고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일본에 1년 정도 교환학생을 갔다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느낀 것은 뭐냐면, 이 ODA가 어떤 정부대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1년 갔다 온 이후에, 물론 그 후에 일본이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일본에 대한 굉장히 좋은 감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일본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본의 문제점과 일본의 장점 이런 것을 현지에서 좀 배우고 또 그쪽에서 또 아무래도 삶에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알기 때문에 호감도 더 생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시립대에서 이제 외국인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1년 동안 교육시켰을 때 그 공무원들이 사실 예산 자체가 많이 안 들었거든요. 1인당 뭐 몇천만 원 정도예요. 그게 물론 우리 일상에서는 큰 돈이지만 뭐 ODA가 해외 건설 사업은 뭐 몇십억짜리 사업 이런 몇백억짜리 사업 있는 거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20명 데려와도 뭐 한 몇 억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20명, 30명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한국에 있기만 해도 굉장한 그 브릿지가 될 수 있고 또 그분들은 평생 동안 한국을 또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협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UN 해비타트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에게 이제 해외에 이제 우수한 자원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그 교량 역할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도 이제 우수한 이제 교육자들이 많이 있고 또 해외의 그런 엘리트들을 교육시키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협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이제 방선화 박사님도 상생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상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세계적으로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수준을 이제 높여나가고 평준화시켜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면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과거에 일본이 우리에게 이제 자이반 타이반, 자이반 타이반입니다. 자이반 타이반 기술 협력을 많이 해줬거든요. 뭐 제철소 만들 때도 도와주기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뒤집어져서 이제 일본이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쪽 엘리트들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했을 거지만 그렇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한국이 또 세계적인 기술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또 그 안에서 또 같이 경제 구조를 키워나가고 하는 것은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선화 박사님 발표도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국토연구원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국토연구원이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우리가 ODA라는 면에 있어서 수여국과 공여국의 관계 이것을 이제 고민하는 것이 계속 있는데 저는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여국과 공여국의 어떤 국익의 균형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수여국의 국익만을 우선하는 기관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기관이 활동을 할 때 그 기관이 수여국의 국익과 공여국의 국익의 균형을 맞춰서 활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수여국의 국익만을 우선하는 기관도 있고 공여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기관도 있고 그런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쌓여 나가면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제 수여국을 옹호하는 그런 계획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여국은 이제 국내에 있는 기관이지만 대한민국 국익 이전에 수여국 국익을 가장 우선시해서 계획도 짜고 활동도 추진하고 하는 그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그 정도 예산을 떼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비판을 많이 받겠죠. 뭐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극단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것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자이카를 이제 보면 볼수록 이제 코이카가 이제 자신들의 거취를 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국제협력 이쪽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일본에 자이카가 있고 한국에 코이카가 있구나. 그러면 자이카와 코이카는 각각 일본하고 한국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 하는 일이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많이 하냐면 코이카는 자이카가 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코이카가 자이카가 하는 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착시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미 코이카가 자이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착시를 일으키고 자이카의 역할 중에서 코이카가 하지 않는 것은 이미 되고 있다.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그것은 언젠간 코이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상당히 오래됐고 결과적으로 코이카가 자기들이 안 할 거면 빨리 손을 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필요하다. 즉 코이카의 이제 거취를 확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뭐 코이카는 또 그런 일을 하면서 또 다른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하겠죠. 뭐 여러 기관들이 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구멍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채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국토연구원이라도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방선화 박사님께서 국토연구원에서 아까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이제 든든한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사실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페나스라는 기관이 이제 국가기획기관인데 예전에 우리를 치면 경제기획원 같은 기관인데
또 연구기관으로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거기 연구자들을 많이 이제 활용해서 이제 연구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 국토연구원 같은 기관들이 옛날 경제기획원의 이제 글로벌 협력판 기관으로 좀 변모하면서 이제 연구기관을 합쳐진 그런 형태로 가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연 박사님 발표 이제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 현재 지금 정책대학원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이제 도시계획에서도 좀 더 이제 정책이나 이제 제도 쪽에 좀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AD 모형이나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면서 야, 이거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논문을 또 쓰시는 것도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새로운 기법들, 특히 정책학 쪽에서 사용되는 그런 모형들을 우리가 도시계획 쪽에서 많이 끌어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정책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사실 계획 이론이나 이제 계획 과정이나 뭐 정책 과정이나 정책 과정론 이런 것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서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서로 챙기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짧은 시간에 서로가 연구해온, 서로 따로따로 연구해온 성과들을 인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빠른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질적인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교통과 이제 도시 이거 이제 통합적인 접근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거기 그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교통과 도시의 이제 통합이라는 거는 이제 도시 설계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도시 설계는 어떻게 보면 또 새로 만들어지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도시나 이런 곳에서 어떤 인프라가 들어올 때나 이럴 때 이제 도시 설계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다양한 그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교통에 대해서 한마디씩 할 수 있고, 또 교통하시는 분들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마디씩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전문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특히 교통 부분은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둘 수는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그런 교통계획 부분은 결국에는 교통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메꿔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첨언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그 주옥 같은 질문들인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지막 발언을 하셔도 되고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이나래 박사님부터 30초 카운트. 네, 일단 지금 유럽, 일본 중심의 이 헵스타트의 구조에서 한국이 굳이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될 명분이라면은 사실 네, 임재민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해외 간의 교류, 어떤 교량 역할에 있어서 어떤 SDG라는 큰 목표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옹호자로서 그 제3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윤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역적으로 굉장히 일본 중심으로 우리가 판이 짜여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회할 수 있는 어떤 통로로서 한국위원회가 사실은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사실 한국위원회는 설립이 돼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선진국에서도 좀 지금까지는 개발도상국에 주로 도움을 주는 관계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노하우적인 재원적인 기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존재로서 이런 국가위원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의 유형에 대해서도 헵스타트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스마트시티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례가 없기는 한데요. 이게 스마트시티 혹은 UCT, 뭐 도시재생 뉴딜, 이 사업 정책명으로 이제 규정이 된 이후의 사업들로 우리가 굳이 이제 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 진행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사실 한국 헵스타트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넓게 볼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설아 박사님 30초요. 네, 오늘 제가 연구 마무리하는데 반영해야 될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제가 자문회의를 꼭 받은 기분입니다. 너무 좋은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좀 이제 연구의 한계상 이제 아까 말씀했던 그 건설 파트에서의 SDG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ESG하고 좀 맥락이 닿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관심 있는 영역이라서 추후에 이제 다음 연구에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른 연구 부분에서는 실제 그렇다면은 어떤 수요 기반의 사업을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이냐 결국은 정책 기반에서 궁금한 거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데이터 기반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단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향후에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이주연 박사님 그 토론 때 많은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30초. 아니요. 예. 그 다른 얘기는 다음 기회에 다른 예, 자리에서 같이 좋습니다.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냥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분야의 그러니까 국토교통, ODA,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이게 다 같은 키워드인 것 같고 제가 오늘은 인프라 쪽 발표를 했지만 이 네 분야가 같이 조금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국제개발 협력 쪽 일을 많이 하다가 이런 쪽이 너무 궁금해서 연구를 이제 이쪽으로 틀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의 접점을 다 연결을 하면 굉장히 통합적인 어떤 연구가 나와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저희 이 뭐 학교의 뭐 커리큘럼이나 에듀케이션 아니면 리서치에 다 필요한 부분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멀진 않게 가까운 미래에 좀 서로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 연결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각자 그 연구하신 그런 분야들이. 그래서 꼭 한번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발제해 주신 분들, 토론해 주신 분들,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것으로 지역개발학회 추기학술대회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국제협력과 인프라 개발 전략 전문가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